사위가 장모와 결혼했다?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포항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김민준이라는 청년. 그는 공업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건실하게 살아가는 부모님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그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22살 되던 해 그는 부산의 자산가였지만 지금은 해운대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박순자 여사의 외동딸 수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가 봐도 민준의 인생은 이제 평탄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아내 수진이 심장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백방으로 애썼지만 결국 그녀는 24살의 나이로 민준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젊은 청년의 심장에 칼날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떠나지도 재혼하지도 않고 장모님인 순자 씨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산을 노리는 것이라 수군댔지만 민준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60이 넘은 박순자 여사, 돈, 명예, 능력 있는 남편, 착한 딸까지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남편을 잃고 병으로 딸을 잃은 지금 그녀는 한때 아들이라 불렀지만 이젠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를 젊은 사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그림자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죽은 이들을 위해 향을 피우고 텅 빈 집에서 식은 밥을 먹었죠. 말은 없었지만 때때로 마주치는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애틋함이 함께했습니다. 어떤 날 밤 잠에서 깬 순자 씨는 민준이 텐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붉어진 눈으로 밤하늘을 보는 것을 발견했고 민준 역시 순자 씨가 자신의 은발을 조용히 잘라내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과거를 잘라내려는 듯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장롱 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발견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단 한 푼도 빌린 적 없는 자신의 이름으로 수십억 원의 대출 서류가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가족의 비밀, 빚,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평범한 사위였던 민준은 돈과 명예, 그리고 상상도 못할 비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온 가족을 경악시킨 것은 그 빚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5 청년과 60의 장모 사이에 싹튼 기묘한 관계였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감정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 세상 누구라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날 부산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아내가 쓰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었죠. 옷 한 벌, 책 한 권, 아내가 화장대에 두고 간 립스틱까지 그는 모든 것을 소중히 닦았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그는 낡고 노란 고무줄로 묶인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연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은행 서류와 함께 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신용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름 김민준,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고 빚은 무려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빚을 낸 적도 돈과 관련된 서명을 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썼을까? 위조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그날 밤 그는 서류 뭉치를 순자 씨 앞에 놓았습니다. 깡마른 잿빛머리의 그녀는 서류를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아빠가 내 이름 좀 빌리자고 했다.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수진이랑 막 결혼했을 때라 아무것도 모를 때였지. 은행 보증 때문에 잠깐만 서명해달라고. 하지만 그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내가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너한테는 숨기려고 했다. 민주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 친어머니처럼 여겼던 사람이 자신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거대한 짐을 지게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못 찾았으면
계속 숨기셨을 겁니까? 민준이 붉어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끝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조금씩 갚으려고 했다. 네가 이렇게 곁에 남아줄 줄은 정말 몰랐다. 몰랐다는 그 한마디가 민준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슬픔을 함께 나눈 끈끈한 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보이지 않는 의무감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떠날 수도 머무를 수도 없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빗속을 우산도 없이 몇 시간이나 걸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도 가슴속에 답답한 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남긴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지난 몇 년간 그가 진심으로 아꼈던 장모님이었습니다. 그 빗속에서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결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 집에서 떨고 있을 순자 씨 또한 더 이상 익숙한 의미의 장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민주는 순자 씨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배낭을 맨 채문을 나섰습니다. 순자 씨는 낡은 차주전자의 차를 따르다 짐을 맨 민준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든요. 여기 있으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늙은 여인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뜨거운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네가 가면 난 이제 무슨 낙으로 사니? 그 한마디가 민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뿐인데 민준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뤄 헝클어진 은발, 깡마른 몸, 그리고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낡은 집.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낡은 타일 바닥에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갈게요. 하지만 오늘부터 저를 더 이상 사위라고 부르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 며칠, 민주는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시내를 누비며 물건을 배달했고, 밤에는 항구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벌면 정확히 반으로 나눴습니다. 절반은 은행 빚을 갚고 나머지 절반은 순자 씨에게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순자 씨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금반지를 팔아 집 앞에 작은 토스트 가게를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토스트를 만들어 팔았죠. 따가운 햇살 아래 서 있는 그녀를 보며 지나가던 어떤 이는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나이에 고생이 많네. 사위 얼굴 깎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그저 웃으며 저 멀리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시가 잠든 밤, 작은 집에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순자 씨가 과일을 깎으면 민준은 옆에서 낡은 신발을 닦았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지켜봤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사라지면 남은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한 번은 민준이 고열로 쓰러져 소파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순자 씨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약을 구하고 물수건을 갈고 죽을 떠먹였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침대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민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사위와 장모라는 경계가 사라진 것은, 그것은 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어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을까요? 낡은 지붕 아래 빛과 상처,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들 속에서 기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춥고 긴 겨울 속 작은 불씨처럼 미약하지만 끈질기게 말입니다. 그의 여름, 부산의 날씨는 숨막히게 더웠지만 바깥의 열기도 민준의 답답한 마음만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배달을 하던 민준은 주민센터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순자 씨의 죽은 남편,
이영호 씨의 옛 채권자가 민준이 빚의 명의자인 것을 알고 남은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민원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약했지만 상대가 마음먹고 소송을 걸면 민준은 법정에 서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는 고소장을 쥔 채 손을 떨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나무 식탁 위에 고소장을 던지며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눈빛이었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내가 네 아내라면 이 재산은 우리 두 사람 공동의 것이니 저들이 너만 따로 법정에 세울 수는 없을 게다. 민주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진심인지 농담인지 모를 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뜻은 결혼하자는 겁니까? 서류상으로만. 그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식일 뿐이야. 누구도 뭘 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게 널 불필요한 골칫거리에서 구해줄 거다. 민주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장모님이랑 결혼이라니. 온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웃을 겁니다. 네가 이비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낫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지 않고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처럼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착한 아들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친구들, 이웃들, 항구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수군거릴지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순자 씨의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비록 빚을 숨기긴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여름의 햇살이 마루에 내리쬐자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원하신다면 혼인신고하러 가죠. 하지만 그 후에는 저를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을 챙겼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사흘 후 작은 구청 사무실에서 25의 청년과 60의 백발 여성이 조용히 혼인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명과 고갯짓,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눈빛만이 존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운명은 이미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가 생긴 날부터 집안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은 듯했지만 예전 같지도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토스트를 준비했고 민준도 평소처럼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복도에서 스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한숨 소리에서 어색함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된장찌개와 계란 프라이뿐인 단출한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순자 씨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주는 낡은 슬리퍼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흐르는 물소리가 긴 침묵을 메우는 듯했습니다. 민주는 한참 그녀를 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저보고 미쳤다고 욕하겠죠. 순자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되면 내가 구청에 가서 취소해달라고 할게. 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한데? 예전엔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지만 그녀의 손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부르지 마.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어쩌면 더 살기 편할지도 모르지. 그날 밤 민주는 뒤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옆방에 누운 순자 씨의 뒤척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방을 썼고 문은 언제나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다. 그저 풍파를 함께 견디는 두 사람일 뿐이다라는 암묵적인 합의와도 같았죠. 하지만 함께 살수록 민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예전의 장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 아내를 대신해 아픈 그를 돌봐준 사람,
그리고 아무런 요구 없이 가족의 빚을 함께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고 햇볕 좋은 날에는 월급이 적은 것을 알고 몰래 지갑에 돈을 더 넣어주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감정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그녀를 어머니로서 연민하는 걸까? 아니면 한 여자로서 사랑하는 걸까?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말했다가는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민주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온몸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그는 지쳐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식탁 위에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장조림, 그리고 잘게 썬 깨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방에서 나와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얼굴 좀 닦아줄게.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혼인신고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순자 씨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그토록 애써 숨겨왔던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그 말 이후 작은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저녁 내내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집을 치우고 죽은 딸의 위패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먼저 간 딸에게서 답을 구하려는 듯이 말이죠. 민주는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밀어낼까봐, 영원히 침묵을 선택할까봐, 그래서 또다시 한 사람을 잃게 될까봐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하늘은 사람의 마음처럼 흐렸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특별한 날에만 입던 옷이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졌고 얼굴에는 역계분을 발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여기 모든 서류, 빚, 재산 목록이 있어요. 약속대로 우린 이제 법적인 부부예요. 만약 여기서 멈추고 싶다면 내가 구청에 가서 혼인 취소할게요. 누구도 탓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직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로 살게 하지는 말아줘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잡듯 힘주어 잡았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만큼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은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억눌렀던 고통과 잠 못 이룬 밤들을 모두 씻어내듯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순자 씨의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누워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말도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진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민준이 퇴근하면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순자 씨가 토스트를 팔러 갈 땐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즘 진심으로 사랑할 줄도 모르는 젊은 부부들보다는 100배 낫네. 민준과 순자 씨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진 것이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상실과 희생, 그리고 용서를 거쳐 피어난 사랑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지만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사랑 말입니다.
민준과 순자 씨의 조용한 사랑은 그렇게 소란스럽지도 애절하지도 않게 커져갔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하루 끝에 서로를 바라보는 감사한 눈빛, 그리고 순자 씨가 아침을 몇 번 굶어가며 민준에게 사준 새 옷 같은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나 그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순자 씨의 죽은 남편의 여동생 이미경 씨가 남쪽에서 친척을 보러 왔다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아직 여기 있었니? 근데 어떻게 형님이랑 같이? 형님, 수진이 죽은 거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 말은 두 사람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경 씨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순자 씨에게 차를 따라줄 때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순자 씨가 민준의 밥그릇에만 따로 반찬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자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설마 두 사람 부부처럼 사는 건 아니죠. 순자 씨는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에, 형님 미쳤어요? 쟤는 형님 사위였잖아요. 형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던 애라고요. 그건 예전 일일 뿐이에요. 순자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내 남편이에요.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도요. 미경 씨는 충격에 빠졌다가 분노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 집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소문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더 커졌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친했던 지인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준은 순자 씨에게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는 건 방법이 아니야. 우리가 떳떳하다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 없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준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밤이면 그녀는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준은 밤을 새우며 과거와 죽은 아내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과연 먼저 간 사람을 배신하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이 매일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수진과 함께 찍은 낡은 웨딩 사진 액자를 꺼내 먼지를 닦았습니다. 순자 씨가 뒤에 서서 조용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었다면 네가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치 않았을 게다. 민준이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순자 씨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왜 없겠니? 수없이 많았지. 하지만 올바르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 말에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이 나이 때문에 틀린 것도 편견 때문에 어긋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단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 뒤에 찾아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계속 이렇게 갈등하다가는 언젠가 순자 씨마저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처럼 떠나버릴까봐 말입니다. 10월, 부산의 골목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에서 민준은 죽은 아내 수진의 3주기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진의 제삿날은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많든 적든 몇몇은 와서 향을 피웠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민준과 순자 씨의 부도덕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면서 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친했던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의 절친들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텅 빈 제사상 옆에 앉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술을 따르며 마음속으로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난 더 이상 내 그림자만 붙들고 살 수는 없었어. 순자 씨는 검은 한복을 입고 부엌 문가에 서서 딸의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그녀는 다가와 수진이 생전에 좋아했던 팥죽 한 그릇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집안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고모인 미경 씨였습니다. 그녀는 흰 국화 한 다발과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굳었고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 일을 그냥 조용히 덮을 생각이었어요? 전 증거를 다 모았어요. 형님이 가족 윤리를 위반하고 고인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진정서예요. 구청에 제출할 겁니다. 순자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윤리 문제는 누가 감히 심판할 수 있죠? 미경 씨는 제사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자기 사위를 남편으로 삼았잖아요. 수진이 생각은 안 해요? 민준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동의한 겁니다. 누구도 절 강요하지 않았어요.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순자 씨가 아니라 저입니다. 미경 씨는 민준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몇 년 전 그 마르고 어렸던 청년은 이제 훌쩍 커서 단호한 눈빛과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 이분을 사랑합니다.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면 전 그냥 살아있는 시체일 뿐입니다. 순자 씨가 민준의 손을 끌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고모님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네가 내 감정적인 결정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 받게 할 수는 없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나중에 이곳을 떠나게 되더라도 전 이분 곁에 남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그 말에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경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국화 다발을 제사상에 올리고는 서명되지 않은 낡은 진정서를 식탁 위에 남겨둔 채 돌아섰습니다. 폭풍 같던 제사가 끝난 후 순자 씨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시장에 나갔다가 아주 늦게 돌아왔고 식사는 언제나 단둘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민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이름 모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갈등, 혹은 어쩌면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더 일찍 퇴근해 그녀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새 것으로 바꾸고 매일 저녁 호수 공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그녀의 감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호숫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자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결심했어. 민주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네가 더 이상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아직 길어. 이런 결혼 생활에 널 가둬둘 수는 없어. 단지 연민 때문에.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동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정이 아니라 고마움이겠지. 알아. 그 빚만 아니었다면 넌 나 같은 늙은 여자와 결혼할 생각도 안 했을 테니까.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당신과 결혼한 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제 와서 왜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세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동정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벼랑 끝에서 구해줬고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이에요. 순자 씨는 손을 들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믿어. 하지만 이 세상은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은 칼날처럼 민준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조용히 토스트 가게 문을 닫고 친척에게 집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잠시 떠나 있을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네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주려는 거야. 모든 걸 겪고도 여전히 나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면 아버님이 노후를 보내고 싶어 했던 울산 외곽의 작은 집으로 찾아와줘. 기다리겠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종이를 꽉 쥔 채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이 고아처럼 춥다고 느꼈습니다. 순자 씨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낡은 집에서는 더 이상 이른 아침 빗자루질 소리도, 토스트 가게 문 여는 소리도, 복도를 오가던 익숙한 슬리퍼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준만이 거실에 돌처럼 굳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 수진의 낡은 사진을 보다가 창가에 놓인 순자 씨와 혼인신고하던 날 찍은 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명의 여자, 두 개의 인생, 한 사람은 그의 청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상실 속에서 그가 자신을 찾게 해준 안식처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녀를 찾으러 가지 않는다면 내 평생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까?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짐을 쌌습니다. 그는 토스트 가게 문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가게 임시 휴업, 웃음이 돌아오면 다시 열겠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가는 내내 머릿속은 텅 비었고 심장은 북처럼 울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소나무 숲속 낮은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집으로 지금은 잡초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새로 심은 부겐빌레아 화단에서 막 피어나는 꽃망울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안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죠.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을 때 눈빛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날 찾을 필요 없었는데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찾지 않으면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민준이 떨리는 심장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거리를 두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와 새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민주는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그리고 저더러 선택하라고 강요하지도 마세요. 전 이미 오래전에 선택했으니까요. 만약 아직도 저를 사랑하신다면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저 부겐빌레아 정원을 가꾸는 일이라도 괜찮아요. 순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이라고. 네가 너무 바보 같아서 내가 놓을 수가 없구나. 민주는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놓지 마세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숲속의 집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도 등 뒤의 수군거림도 세상에 따가운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 모든 것을 잃었던 젊은 남자와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사랑할 용기를 낸 늙은 여인만이 있었습니다. 정원에서는 부겐빌레아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숲의 평화는 일주일 남짓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폭풍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말이죠. 그날 아침 민준이 마당에서 부겐빌레아 가지를 다듬고 있을 때 순자 씨가 두툼한 편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발신인 이름은 없고 희미한 붉은 도장 하나만 찍혀 있었습니다. 태산은행. 두 사람 모두에게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안에는 11년 전에 신용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아래 서명된 이름은 이영호. 순자 씨의 죽은 남편이자 수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바로 그들이 오래전에 팔았던 시내 중심가 집의 명의자이기도 했죠. 순자 씨를 쓰러지게 한 것은 함께 첨부된 보증 의무 재확인서였습니다. 사위인 민준. 당시 겨우 14살이었던 그가 장인이 될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겁니다. 가장 가깝고 조종하기 쉬운 친척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원금과 이자를 합쳐 11년 만에 총 부채는 30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미성년자였던 사위까지 속였어. 민주는 서류를 다 읽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그해 장인이 될 사람이 가족 소득 증명을 위해 잠시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을 어렸던 그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은행은 30일 안에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고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수상한 사업을 하는 건 의심했지만 너까지 이런 진창으로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대신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일어서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게 두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직접 맞설 겁니다. 그날 밤 민준은 시내로 나가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오랜 친구 지훈을 만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집 좀 팔아줘.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 미쳤냐? 그 집 장모님이 물려주신 거잖아. 민준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빚을 다 갚을 때가 됐어. 내가 만든 빚은 아니지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숲속의 나무집에서 순자 씨는 부겐빌레아 화단을 바라봤습니다. 첫 꽃이 피 떨어졌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빚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복이 언제나 과거의 유령들에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신호라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난 지 보름 만에 머리는 조금 길었고 눈빛은 더 이상 이 기묘한 관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처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친구 지훈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집 사겠다는 사람 나타났어.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근데 시세보다 3억이나 싸게 부르는데 그래도 팔 거야? 민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급한 건 알지만 너무 아깝잖아. 하지만 어머니가 대신 짊어지게 할 수도,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소송당할 수도 없어. 지훈이 문득 물었습니다. 너 장인어른이 예전에 태산은행 최태석 지점장이랑 무슨 관계 있었는지 기억나?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장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최 부장님이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얼핏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10년 전 경제신문에 실렸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인 이영호 씨와 최태석 지점장이 유령 부동산 투자 계약식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은 얼마 후 줄도산 사태를 맞은 곳이었죠. 민준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만 끌려 들어간 게 아니었어.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금을 처리한 후 민준은 울산의 나무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회색 손수건에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탁자 위에 은행에서 보낸 고소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무 유약하게 살았던 것 같아. 민준은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잘못은 돌아가신 분에게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침묵으로 그 대가를 치러선 안 돼요.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령 투자 사건 사진과 최태석이라는 이름.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순자 씨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때는 내 남편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지. 그 사람이 모든 걸 꾸몄고 저는 그저 장기판의 졸에 불과했던 거예요. 민준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빚만 갚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걸 밝혀서 과거의 그늘에 숨어 우리 현재를 망가뜨리는 자들을 끌어낼 겁니다. 처음으로 순자 씨는 민준을 단지 사위나 사랑하는 남자가 아닌 책임을 지고 맞서고
정의를 되찾을 줄 아는 진정한 어른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빚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대출 서류 재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다시 부산으로 간 날, 그는 서류뿐만 아니라 죽은 장인과 최태석 태산은행 지점장 사이에 검은 관계를 증명하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처음 서류를 접수한 직원은 그저 평범한 민원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민준이 사진을 내밀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즉시 서류는 상부로 보고되었습니다. 사흘 후 민준이 임시로 머물던 숙소 문틈으로 발신인 없는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호 씨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알고 싶으면 그해 5월 5일 23시 58분 영상을 보시오. 병원 기록은 믿지 마시오. 민준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것은 장인이 밤길을 걷다 트럭에 치였다고 알려진 국도 근처의 교통 카메라 영상 일부였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장인이 그냥 길을 헤맨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번호판이 가려진 검은색 세단 옆에 서 있었고 마지막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그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즉시 민준은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수사가 쉽게 재개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한번 드러난 진실의 실마리는 결코 영원히 침묵 속에 잠기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순자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니?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태석,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짐작했지만 감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영호 씨가 죽었을 때 대출 서류를 전부 처리하고 빚을 갚는다며 재산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최태석 씨였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절친이라 차마 묻지 못했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누명을 벗고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빛으로 과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나무집 텐마루에서 순자 씨의 손을 잡고 약속 대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제가 끝까지 갈게요. 경찰에 영상을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민준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 텄습니다. 이런 침묵은 보통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민준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정비소나 검사소에 인맥이 넓은 친구 지훈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차 번호판 좀 알아봐줘. 민준은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지훈은 몇 번이나 자세히 들여다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부산 번호판인데 끝자리가 너무 흐리네. 일단 사진 보정부터 맡겨볼게. 그날 오후 부산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밥을 먹고 있던 민준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쉰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만둬. 자네는 사위일 뿐이잖아.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 없어.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둬. 민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현재를 죽이지 않는다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남자는 헛웃음을 짓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지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너 아직 밖에 있냐? 방금 누가 내가 사진 보정 맡긴 곳에 와서 그 차 번호판에 대해 묻고 갔대. 우리 미행당하는 것 같아. 그날 밤 민준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숙소를 옮겨 울산의 나무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구나.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익명의 협박 전화, 미행, 그리고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의심까지. 어머니, 만약 최태석이 연관된 게 맞다면 그는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일 수도 있어요. 순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늙고 지친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잠시 침묵한 뒤 그녀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천 가방에 싼 낡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해온 이영호 씨와 최태석의 투자 관련 서류 전부야. 자필 각서랑 가짜 명의로 된 재산 목록도 있어. 보복이 두려워서 차마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네가 끝까지 가겠다면 나도 더는 숨지 않을게. 민주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이름으로 된 부동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최태석의 옛 개인 운전사 발기철 명의로 된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그 이름 발기철,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찾았다.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시간 순서대로 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더 이상 단순히 정의를 찾는 한 사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예와 사랑, 그리고 결코 묻어둘 수 없는 과거를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주는 순자 씨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두지 않을 거고 어머니도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정원에서는 부겐빌레아 꽃잎이 몇 개 더 떨어졌지만 바람의 방향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기철, 10년 넘게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이름이 이제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내어준 낡은 서류에 따르면 기철은 최태석의 개인 운전사였고 장인 이영호 씨의 사고 영상에 등장한 바로 그 차의 명의자였습니다. 민주는 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일하는 옛 친구의 도움으로 그는 기철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속초의 한 강가마을, 그곳에는 이끼 낀 낡은 단층집이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웃들은 발기철 씨가 아직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는 것을 봤다고 했죠. 민주는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기다렸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강바람이 그의 마음에 인내심과 초조함을 불어넣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 50대 초반의 깡마른 남자가 야구 모자를 쓰고 낡은 점퍼를 입은 채 대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기철 씨 맞으시죠? 남자는 깜짝 놀라 오토바이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민준이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민준입니다. 이영호 씨의 사위입니다. 11년 전일 아직 기억하시죠? 기철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살인자는 아니겠죠. 하지만 계속 침묵하시면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은 영원히 안전할 겁니다. 기철은 민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잠시 후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곰팡내 나는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기철은 물을 따랐지만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난 이 사장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날 난 그냥 운전만 했을 뿐이야. 민준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차 뒷좌석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기철은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최 사장, 그 사람이 이 사장님을 불러내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 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렸지. 근데 이 사장님이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어. 그러다 최 사장이 이 사장님을 아주 강하게 밀었어.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까?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난 해고당했고 돈 몇 푼이랑 협박을 받았어. 입이라도 번긋하면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제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습니까? 기철은 갈등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을 지켜준다면 나서겠어. 난 너무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민주는 기철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어둠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초조함과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정의의 빛이 제대로 된 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이 싸움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모든 비극을 연출했던 자와의 공개적인 전쟁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정진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민사소송, 특히 정보가 은폐되거나 이익 집단이 얽힌 사건을 맡아 승소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민준의 설명을 모두 들은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발기철이라는 사람, 정말 증인으로 설 거라고 확신합니까? 민준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 보호만 있다면 기꺼이 진술서를 작성할 겁니다. 정 변호사는 옅게 웃었습니다. 법적 보호는 쉽지. 하지만 언론의 칼날과 악의적인 여론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보다 더한 것도 감당해왔습니다. 이틀 후, 고 이영호 씨의 사망 원인 재조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이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주는 이전에 은행의 부당한 빚독촉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었던 몇몇 지인 기자들에게 고소장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는 정의의 빛이 여론의 압박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은 생각보다 빨리 바뀌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익명의 글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부터 살던 사위, 장모 재산 노리고, 소송, 25세 연하남, 60대 자산가 할머니의 감정 이용, 착한 사위의 두 얼굴, 그 뒤에 숨겨진 수십억 상속 계획. 민주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조작된 사진, 악의적인 댓글, 성적인 모욕과 인격적 비난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친구 지훈이 그날 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틀림없이 최태석 짓이야. 소송의 본질을 흐리려고 널 공격하는 거라고. 민준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장모 순자 씨와의 관계. 그는 오해받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걱정한 것은 순자 씨가 상처받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순자 씨가 위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셨군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가 모든 비난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 지금이라도 그만둔다면 나도 원망하지 않을게. 민준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는군요. 이건 더 이상 사위나 장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예고 진실이고 우리 가족 전체의 억울함이에요.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순자 씨의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자신의 인생에 남은 유일한 남자, 사위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가자. 그날 밤, 민주는 여론을 피하는 대신 자필 편지를 썼습니다. 상실에서 시작된 사랑, 그리고 정의를 찾아 나선 싸움까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변명도 회피도 없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편지는 인터넷에 공개되자마자 수천 번 공유되었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큰 소리로 외칠 필요 없이 온 마음을 다해 말하기만 하면 전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6월 25일 민준의 집으로 공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법원이고 이영호 씨의 사망 원인 재조사 요청을 수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지만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 변호사는 경고했습니다. 일단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론을 더 더럽히거나 증거를 없애려 들겠죠. 그 경고는 사흘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핵심 증인인 발기철 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민준이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전날 밤에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고향에 간다고 떠났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확인해 본 결과
발기철 씨에게는 살아계신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변호사와 경찰에 알렸습니다. 동시에 정 변호사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5억 원의 지원금과 함께 가족의 명예를 위해 내부적으로 화해하자는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봉투를 바닥에 던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낡은 수법이지만 잃을 게 많은 사람에겐 여전히 효과적이지. 자네가 그런 부류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발기철 씨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입을 닫으면 사건은 가장 중요한 고리를 잃게 됩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다른 단서를 찾으러 나서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어디까지가 네 한계인지 알아야지. 법정은 돈 있는 자들의 게임이야. 넌 이길 수 없어. 민주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잘못 아셨네요. 전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찾을 뿐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럼 살아남길 빌지. 전화는 긴 신호음과 함께 끊겼습니다. 민주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태석이 점차 본색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모범적인 기업가가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늙은 여우였죠.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그날 밤 순자 씨가 조용히 툇마루로 나와 차갑게 식은 찻상 옆에 홀로 앉아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무섭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기철 아저씨가 더 걱정돼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너는 두려움을 넘어 진실을 지키려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간단한 말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기철을 찾고 싶으면 인천항 근처 폐가촌으로 와라. 경찰에는 알리지 마. 민준은 문자를 보며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어쩌면 싸움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으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익명의 문자는 민준의 불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발기철 씨가 인질로 잡혀있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민주는 홀로 인천항 근처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한때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시 거처였던 그곳은 이제 몇 가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집들, 밤안개에 가려진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모든 것을 춥고 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1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눈에 띄지 않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녹음 기능을 켠 휴대폰과 만약을 대비한 작은 칼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6호실 문 앞에서 그는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자에서 지시한 대로 문을 3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가 문을 밀자 텅 빈 어두운 방이 드러났습니다. 안에서는 곰팡내와 함께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갈 뿐 발기철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안으로 들어서 문을 닫기도 전에 옷장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빠른 반사신경으로 첫 번째 공격은 피했지만 등 뒤에서 날아온 주먹에 그는 휘청거렸습니다. 복면을 쓴 두 남자가 그의 팔을 붙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복면을 쓰지 않은 세 번째 남자가 커튼 뒤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가 최태석의 신복이었던 상철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상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발기철이 어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처리해야 할 건 너니까. 민주는 발버둥 쳤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끄고는 벽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내까진 놈이 동영상 몇 개, 늙은 운전사 증언 따위로 우리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민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무 순진해. 그가 두 부하에게 민준의 손발을 묶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입을 막으려던 순간 골목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이다. 부하들이 당황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어떤 놈이 신고했어? 문이 걷어차이며 열리고 3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2명의 괴한을 제압했습니다. 상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사복 차림의 형사에게 넘어뜨려져 붙잡혔습니다. 민준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긴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정진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혼자 보낼 거라고 생각했나? 그 문자는 내가 보낸 것이고 골목밖 카메라는 자네들이 공격을 준비하는 모든 장면을 녹화했네. 상철은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조직적인 폭행 및 수사방해 혐의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은 최태석의 이름을 언급하며 순자 씨의 남편 이영호 씨의 사망사건 재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준은 순자 씨의 눈물 어린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멍든 손을 잡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왜 나한테는 말도 없이 갔니?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제 마음속 여기에 계시다는 걸 아니까요. 폭력배들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경찰은 전 태산은행 지점장 최태석을 대출 과정의 비리와 이영호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때 지역에 존경받는 기업가로 칭송받던 인물이 2020년 발생한 한 공무원의 의문사와 관련하여 간접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던 민준은 이제 감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에 나는 어떻게 장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나, 그리고 왜 후회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편지가 다시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존경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은 한 댓글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이 차이 때문에 그를 비웃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처럼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 민준 씨, 미안합니다. 경찰서에서 최태석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을 도왔을 뿐이며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던 박기철 씨가 제공한 영상과 그의 공식 진술이 공개되자 최태석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이영호 씨가 도로로 밀쳐지는 순간 운전사에게 차를 돌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순자 씨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부채 탕감 각서는 공증도 받지 않은 은행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재산 갈취 수단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최태석은 직권남용, 재산 갈취 및 중대범죄 은닉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민준은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론과의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진실의 중요한 일부가 밝혀졌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순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밉니?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밉지는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을 거예요. 용서는 있는 것이지만 저는 기억하기로 했어요. 다시는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지 사위나 연인이 아니라 그녀에게 남은 유일하고 굳건하며 너그러운 버팀목이라는 것을. 며칠 후
정 변호사가 찾아와 2주 안에 첫 공판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집된 모든 증거로 보아 유죄 판결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민준과 순자 씨 가족은 이전에 강탈당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면 됩니다. 8월 18일 법원에서 직권남용, 재산 갈취 및 간접살인 행위 은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태석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한때 지역 기업인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전 태산은행 지점장이었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행 비리 사건뿐만 아니라 한 특별한 인물에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로 인터넷에서 조롱받던 젊은 사위에서 이제는 가족을 위해 정의를 지켜낸 민준이었습니다. 민준과 순자 씨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옷깃을 바로 해주고 안심시키려는 듯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그들에게 고개를 들 권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거의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영호 씨가 사망하기 직전 현장 근처에 나타난 최태석의 모습이 담긴 영상,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과 나눈 통화 녹음, 그리고 모든 것을 목격하고 협박과 회유를 당했던 운전사 발기철 씨의 증언까지, 또한 최태석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순자 씨에게 불법적인 재산 양도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금융자료도 공개되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단 하나의 주장만을 펼쳤습니다. 제 의뢰인은 친구였던 고인의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을 뿐 재산을 빼앗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약한 변명은 이미 명백해진 진실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민준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단 3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 장인어른께서 저 세상에서 편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니가 평온하게 사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정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는 최태석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불법적으로 갈취한 모든 재산해운대의 상가 건물과 현금 30억 원 상당을 반환하며 유족의 요청에 따르고 이영호 씨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자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억울함 속에서 살아온 끝에 마침내 과거의 한 장이 정의의 빛으로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웃 몇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총각, 예전에 내가 두 사람한테 함부로 말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이제 보니 민준 씨는 누구라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남자네요.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냥 사위가 아니라 진짜 가장이야, 가장. 순자 씨는 감동하여 미소를 지었고 민준은 그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 툇마루에 앉아 맑게 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풍파가 지나갔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어두운 구석이 존재하지만 맑은 양심을 지킨다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빛이 된다는 것을. 재판이 끝나고 2달 후 순자 씨의 낡은 집은 수리를 마쳤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밝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죠. 집안 구석구석에는 물질이 아닌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평온함이라는 새로운 숨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 씨는 정원에서 막 피어난 붉은 장미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집안에서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꽃들을 참 좋아하시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슬픈지 기쁜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잖니. 그녀가 옅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겐빌레아 아래 돌 탁자에 앉았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조차 마음을 따뜻하게 할 만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주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해안가 지역의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무료기술 교육원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결코 실현될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꿈이었죠. 어머니, 우리 이 동네 아이들이나 예전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무료로 기술을 가르치는 교실을 열면 어떨까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니?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시청으로부터 지역사회 활동에 기여한 모범 시민 표창식에 참석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민준도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순자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유명해지라는 게 아니야. 세상에 희망을 잃은 아이들에게 너 같은 사람도 상처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창식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 모든 편견과 상처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까? 민주는 대답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제 장모님이셨던 분, 온 세상이 외면할 때 저를 버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였기에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편견의 시선은 없었습니다. 오직 감탄과 감동만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민준과 순자 씨는 작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한때 장모와 사위였던 두 사람이 이제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기로 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호칭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여기가 바로 집이라는 것을 알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부산의 밤하늘 위로 불꽃이 화려하게 터졌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나에게 또 다른 인생을 선물해줬구나. 60살 늙은 여자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인생을 말이야.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알게 됐어요. 어떤 상실은 끝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것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요. 민준과 순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와 사회적 관계의 경계를 뛰어넘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와 정직,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조용한 영웅담입니다. 여전히 편견이 심하고 사랑을 정해진 틀로만 보려는 사회에서 그들은 바람을 거슬러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 심지어 증오까지 견뎌냈지만 결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하고 굳건했습니다. 그것은 상실을 통해 단련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날들을 통해 강해졌으며 마침내 서류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정받은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민준이 추구했던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젊은 세대가 올바른 신념을 지킨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시스템조차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준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아들이자 남자였지만 그 길이 고통스러울 것을 알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여성, 순자 씨는 그 모든 상처 속에서도 어머니로서 그리고 다시 사랑할 줄 아는 여자로서의 품위와 온화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 지위, 편견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한말입니다. 정의는 진실을 끝까지 추구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늦게 올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가족은 반드시 혈연이나 명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 곁을 지키고 사랑하고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코 겉모습이나 소문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아직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며 모든 옳은 일이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이야기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